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경제 대중음악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요즘 콜라보가 대단한 인기죠. 특히 듀엣 형태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얼마 전엔 지드래곤과 태양이 굿보이를 발표해서 그전에는 이하이와 이수연이 나는 달라를 발표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듀엣곡은 무엇일까요? 1위는 바로 안드레아 보첼리와 사라 브라이트만이 같이 부른 1996년 Time to Say Goodbye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무려 1,200만 장이 팔렸다고 하는데요. 이 곡은 특히 유럽에서 사랑받았습니다. 오스트리아,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에서 1위를 했고요. 영국에서는 2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에서도 아주 큰 인기를 끌었죠. 이 곡은 원래 이탈리아어로 불렸고 안드레아 보첼리의 솔로곡이었는데요. 나중에 영국의 소프라노인 사라 브라이트만과의 듀엣으로 발표돼서 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듀엣의 힘이란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안드레아 보첼리와 사라 브라이트만이 같이 부른 Time to Say Goodbye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에 생생경제가 떴다. 생생경제 오늘의 두 번째 인터뷰는요. 속도내는 강남 재개발, 투자 가치는입니다.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울 강남의 노른자 위죠. 개포 주공 2단지 재건축 조합이 최근 조합원 총회를 열고요. 이 아파트의 재건축 관리처분 계획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관리처분 계획안이라는 게 재건축 사업의 마지막 절차가 되니까 드디어 11년 만에 재건축의 시동에 걸린 겁니다. 벌써부터 이제 거래 활성화 기대감이 불거지고 있고요. 인근에서도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붐을 이룰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는데요. 관건은 투자 가치겠죠. 커지고는 있는데 이게 과연 투자 가치가 있는지는 좀 짚어봐야지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합수 국민은행 명동스타 PB센터 팀장님과 전화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개포지구 재건축이 추진된 지 11년 만에 드디어 추진되나 봐요?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개포지구는 이제 현재 개포시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포 1, 2, 3, 4단지, 이제 중앙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개 단지로 조성되어 있는데, 네. 사실 이 부분은 저밀도 부분이고요. 최근에 상황 보면 2, 3단지가 좀 앞서가는 상황이었고요. 그 이어서 이제 C형이나 1단지, 4단지가 조금 늦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번에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관리처분 계획안이 통과된 단지는 이제 개포 주공 2단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단지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좀 개포에서 한 발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과정이요. 관리처분 계획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은 바로 네. 이제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관리처분 계획 인가까지 이제 신청을 해야 되겠죠. 네.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납니다. 예. 이제 인가가 나게 되면 그 다음 절차는 이제 현재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주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네. 이주는 이제 통상적으로 대략 한 6개월 정도, 물론 이제 늦어지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는데요. 이주가 나오게 되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분양이 들어가는 거죠. 예. 지금 이제 절차상 보게 되면 내년도 봄부터, 이제 겨울에는 이제 이주가 어려우니까요. 예. 봄부터 이주하게 되면 대략 한 여름이나 가을 정도면은 거의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게 개포 주공 2단지가 몇 세대고 또 앞으로 그 재건축되고 재개발되고 나면은 몇 세대 단지가 되는 건가요? 네, 우리 이제 개포 우선 전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요. 네.
개포 지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저밀도 지구는 이제 5개 단지에 현재 12,410가구로 돼 있고요. 네. 이게 재건축 후에는 15,560호로 탈바꿈됩니다. 거의 이제 16,000세대급의 아주 대규모 지구가 탄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중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2단지는 현재 1,400가구 규모인데요. 이게 1,957가구로 재건축이 되게 됩니다. 예. 가장 관심이 가는 건 아무래도 투자 가치잖아요. 분양가가 얼마나 될지, 또 이 조합원의 물량을 매입하게 되면은 이게 또 일반 분양가를 역전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고요. 네.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관심이 많으실 텐데 어떻게 보시나요, 팀장님? 네, 지금 현재 이제 조합원의 경우에는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3천만 원에서 한 3,2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제 종전에는 이 조합원분하고 일반 분양분하고의 그 분양 가격 차이는 조합원분이 대략 한 20% 정도 싼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합원분을 사면 그만큼 한 20% 정도 이득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워낙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거의 뭐 일반 분양분과 조합원분의 차이가 거의 없는 이런 네. 상태까지 지금 와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투자 차익에 대한 기대가 사실 좀 한계에 발생했다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85제곱미터의 경우 지금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3천만 원 정도라고 하면은 대략 분양가가 10억 정도가 됩니다. 네. 근데 이제 10억 정도의 분양을 받게 되면 향후에 입주했을 때 이 지역이 얼마 정도의 가격이 나갈 것이냐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주변 시세를 보고 판단할 때는 대략 11억에서 12억 정도로 형성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1억에서 12억이요? 네. 그러면은 1억에서 2억 정도 남는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이제 네. 문제는 이제 기간이죠, 기간.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입주까지는 거의 대략 한 4년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런 시간 대비 투자성은 뭐 그렇게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네. 뭐 13억까지 가리라고 예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네.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대치 도곡 라인에 있는 대치 청실 아파트 재건축한 이런 단지가 있는데 한 13억 정도를 합니다. 네. 85제곱미터의 경우에. 근데 거기하고는 또 지역적으로 여기서는 지하철 접근성이나 이런 측면이 있고 네. 또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개포지구 일대가 대략 한 16,000가구 가까이 되는데 중소형, 그러니까 85제곱미터 이하가 대략 한 10,000가구 정도가 됩니다. 전체적인 그 가격을 다 끌고 올라가기는 사실은 좀 부담스럽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주변에 이제 현재 도곡 렉슬 아파트가 있는데 그 시세와 거의 유사한 가격선에서 예. 그렇게 좀 형성이 되지 않겠나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시간이 한 4년 정도 걸리는데 이 정도의 투자 이득이 예상이 된다면은요. 네. 뭐 그냥 바로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간다든지 이러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네. 투자로 때는 사실상 과거처럼 재건축하면 네. 거의 뭐 남는 장사다 했죠. 네, 예. 맞습니다. 투자금 대비 뭐 거의 2배 정도라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것은 이제 과거 속칭 뭐 황금알을 낳는 네. 거의 수준의 그런 예상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재건축 자체의 그 가격이 네. 과거 최고 시세 대비 대략 한 30% 정도 하락한 시점입니다. 예. 그만큼 이미 가격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물론 이제 종전 가격을 회복한다 그러면 추가 상승 여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시장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또 등하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렇게 투자성을 과하게 보기는 어렵고 결국은 네. 이제 일정 부분 실수자 위주의 접근이 돼야 되지 않나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추가 분담금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쪽에 아파트를 갖고 계시다가 재건축한 다음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내는 돈이 추가 분담금이잖아요. 네네. 이게 엄청나게 뛰었더라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개포지구 같은 경우에는 당초보다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85제곱미터의 분양 가격이 대략 한 9억 원 정도로 사실은 예상이 됐었는데 네. 이게 한 10억 정도로 1억 원 정도가 상향된 상태라고 봅니다. 예. 뭐 그만큼 이제 1억 원 정도 추가 분담금이 늘어났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늘어났죠? 결국은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사업성이 악화됐다는 뜻입니다. 네. 이게 이제 사업이 진행되면서 장기간 지체된 이런 예.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 비용만큼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그에 따른 이제 이런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정비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기부 체납 부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게 되면 이제 추가로 사업비 자체는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네. 그에 따른 또 시장이 침체했기 때문에 분양가는 그만큼 또 올릴 수 없는 이런 그 상황이 맞물려서 추가 분담금이 늘어난 결과가 돼서 네. 전체적으로 이제 사업성이 악화된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뭐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좀 추정하거나 검증하는 것들이 부실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들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그런 뭐 시세 추정이라든가 예. 전반적인 사업 분담금이라든가 규모 이런 걸 추정하는 이런 사항보다는 네.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침체됐다는 국면이 네. 가장 어찌 보면 크다고 볼 수가 있고. 예상보다 훨씬 더 침체가 됐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리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그 기반시설 부담금, 예. 기부 체납 부분이 아직까지도 이게 좀 과도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기부 체납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이제 종전에 대략 한 10% 내외인데요. 이런 그 기부 체납 부분이 사실 그 공공이 부담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을 이제 민간에 그 나름대로는 좀 떠넘기는 이런 네. 문제가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줄여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알겠습니다. 그 사업이 네. 활성화됐을 때는 이런 걸 부담하고도 네. 충분히 이득이 남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이런 도로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또 임대 아파트 부분 이런 것들을 다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사실 사업성이 악화되는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재건축 활성화가 확산이 되려면은 이 네.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가 이루어졌어야지 된다라고 봤는데 이게 어제 5년 유예되는 법안이 발의가 됐잖아요. 네네. 이렇게 되면은 또 발목을 잡히는 게 아닐까 우려도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재건축 부담금은 올해 말까지는 이제 유예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단지별로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신청만 하면 됩니다. 인가가 네. 끝나는 건 아니고요. 네. 신청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이제 부과하지 않고 유예하는 거죠. 요 상황을 이제 5년을 연장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4년 말이 아니라 5년이면 이제 2019년 말로 늘리겠다라는 건데, 네. 사실 이제 그것보다는 아예 이참에 이거는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재건축 부담금 개발 이익에 대해서 이제 환수하는 건데요. 이것은 예. 재개발 사업에는 없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재개발에는 없는데 재건축에만 이제 결국은 재건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 규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만큼 명분이 약해서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폐지가 마땅하고요. 또한 이제 제도상 이게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입니다. 결국 이제 평가를 해서 과세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나중에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매도를 했을 때 양도소득세에서 충분히 과세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부 또 재산권 침해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요. 그래야 전반적인 거래 활성화에 좀 다가서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근데 어쨌든 유예가 돼버렸네요. 네네네. 그리고 지금 그 재건축 활성화 정책을 9월에 발표한 이후에요. 이 개포 네. 2단지 외에도 신반포라든지 또 잠실 주공 5단지, 진주 아파트 이런 곳에서도 재건축 사업 움직임은 좀 활발하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말씀하신 신반포 지역은 서울에서 어찌 보면 좀 가장 활발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반포 일대를 보게 되면 한강변 이면이 사실은 집중적으로 지금 개발이 됐었고요. 예를 들면 이제 삼성 레미안 퍼스티지라든가 네. 아니면 이제 반포 자이 같은 그 이면에 있는 단지들이 거기가 이제 반포 주공 2단지, 3단지가 개발된 겁니다. 개발이 됐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의 그 이제 분양이 이제
시작이 됐죠. 네. 예를 들면 이제 대리 마크로 리버라든가 바로 옆에 있는 이제 반포주공 1단지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그 한강변에 이제 재건축이 집중이 되는 이런 시점이 왔기 때문에 반포가 지금 가장 3.3제곱미터당 가격이 가장 높은 이런 지역으로 이제 등극을 한 거죠. 네. 여기에 이제 조금 더 뭐 나가게 된다 그러면 이제 압구정까지 이 일대가 좀 예. 개발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잠실 5단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조합장이 뭐 사실상 문제로 인해서 다소 예. 지금 주춤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됩니다만 단지 자체의 사업성은 워낙 또 좋아서요. 현재 용적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는 사업성이 확보돼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서도 여기를 이제 3종 주거지역에서 네. 일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통해서 이제 개발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아주 관심이 높은 그런 상태입니다. 옆에 있는 그 진주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올림픽공원이라는 아주 그 천혜의 그런 그 환경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네. 그런 이제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이제 관심이 또 모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또 서울 수도권에서 재건축될 지역 중에 눈여겨볼 지역이 있으면 추천 좀 해주세요. 역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한강변이 역시 재건축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강북에서는 예. 결국 이제 동부 이촌동이 역시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동부 이촌동에도 역시 이제 한강 맨션이라는 아주 비싼 아파트가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 주변에도 또 많은 아파트들이 이제 재건축이 되고 있어서 이 지역에 이제 관심이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압구정 반포는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송파구나 요 강동구 쪽으로 가게 되면 지금 이제 추진되고 있는 가락시형 아파트, 둔촌주공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이 지역들도 역시 이제 5층짜리 저밀도 아파트인데요. 가락시형은 이제 배후에 그 아래쪽에 위례신도시가 있는데요. 예. 위례신도시보다도 훨씬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도 이제 9,510가구로 개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후에 개발되는 이제 문정지구 예. 이런 주변 송파 일대 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상당 부분 가치는 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네. 둔촌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일 단지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단지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11,100가구 규모로 지어집니다. 근데 바로 단지 인근에 이제 올림픽 선순 아파트 사이에 지하철 9호선이 2016년 2월에 개통될 예정이기 때문에 예. 거의 강남 접근성이 뛰어나게 되는 이런 장점이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만큼 강남권 아파트화 된다고 예. 보면 또 올림픽공원과 배후의 1자산 공원까지 갖추고 있어서 네. 교통이 편리한 노은퇴 주거지로서도 손색이 없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남 재개발, 투자 가치도 짚어봤고요. 유망한 지역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학수 국민은행 명동스타 PB센터 팀장이었습니다. 잠시 후 생생경제 4부에서는요. 경제 이면을 짚어보는 경제뉴스 뒤집기 그리고 경제 주치의 시간이 있는데 오늘은 노무상담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에서는 이달 1일부터 개설이 됐죠. 원과 위안화, 직거래 시장의 의미와 효과를 짚어보겠고요. 노무상담 시간에는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대책 발표에 앞서서 지금 노동법상에서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실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이나 의견 있으면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또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남겨주셔도 되고요. 페이스북과 트위터 생생경제 페이지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주소는요. 페이스북은 YTN 라디오 이코노미, 트위터는 YTN _ 이코노미입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세계적인 교육 중심지 런던과 미국 본토 교육이 뿌리내린 괌에서 YTN 주니어 영어 캠프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품격 있는 영국식 영어를 만나볼 수 있는 런던 영어 캠프는 전통 있는 명문대학 캠퍼스에서 이루어지며 유럽의 역사가 숨쉬는 유적지도 둘러보게 됩니다. 따뜻한 기후와 아름다운 해변을 자랑하는 괌 영어 캠프는 명문 사립학교 정규 수업에 참가하며 해양 레포츠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YTN 웹사이트와 런던 캠프는 서울전화 723-0550, 괌 캠프 서울전화 533-0585에서 받습니다.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쇼루밍족입니다. 쇼루밍족은 매장에서 제품을 살피고 나서 구입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하는 소비자를 말합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오프라인 매장보다 온라인에서 싼 경우가 많은데요. 대신 온라인은 실제로 제품을 보지 못하는 단점이 있잖아요. 그러니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살펴보고 마음에 들면 집에 와서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는 겁니다. 쇼룸은 전시장을 뜻하는데요. 오프라인 매장들이 온라인 쇼핑몰의 전시장으로 전락했다는 뜻에서 쇼루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최근엔 그 의미가 더 확장돼서 반대로 온라인에서 폭탄 세일에 대한 정보를 얻어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입하는 역쇼루밍족이라는 개념도 나오고, 매장에서 제품을 본 뒤 스마트폰, 모바일로 제품을 사는 모루밍족이라는 개념도 등장했습니다. 이건 왜? 뉴스에선 볼 수 없었던 뉴스 속 스토리. 경제 뉴스 뒤집기 한판.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 시간인데요. 지난 11월에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가 타결이 됐고요. 이달 1일부터는 원과 위안화를 직거래하는 시장이 개설이 됐습니다. 또 후강통이라고 우리가 중국 주식을 홍콩 증시를 통해서 직접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어느 때보다도 중국 경제나 금융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은 때인데요. 이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과 위안화 직거래 시장 이제 개설된 지 한 3일째인가 본데요. 간단히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가 원달러 환율만 직거래 시장에서 거래가 됐었거든요. 네. 그리고 뭐 다른 환율은 재정 환율로 거래가 됐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올 하루 원달러 환율이 1112.9원에 끝났거든요. 그리고 뉴욕 외환시장에서는 지금 위안 달러가 6.148이 달러당 중국 위안이 그렇게 하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원대 이안을 결정할 때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끝난 원화환율 종가하고 그다음에 국제금융시장에서 끝난 이안 달러 그 비율을 계산해가지고 결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12월 1일부터 이안화도 직거래 시장. 네. 그러니까 이안화를 우리가 시장에서 사고 팔고 하면서 이안화 환율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안화가 시장 상황에서 결정이 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특이한 점은 우리가 은행 가서 이안화로 바꿀 때 사실 수수료를 일부 은행에서 7%까지 부과했거든요. 네. 근데 이 은행에서 이안화를 직접 이제 살 수 있다 보니까 개인들이 위안화로 바꿀 때 아마 수수료가 많이 낮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거래가 뭐 많이 되고 있다고 하나요? 거래량은 어떻다고 하나요? 네, 거래량은 예상보다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첫날 한 9억 달러 정도 거래가 됐는데요. 네. 생각보다는 많이 거래가 됐다는 겁니다. 네, 물론 원달러는 한 100억 달러 하루에 거래가 되는데요. 그거 네. 10분의 1밖에 안 되지만은 첫날 성공적이었다. 앞으로도 중국하고 교역관계 보면은 더 많이 거래해야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하면은 우리나라 제1의 교역 국가니까요. 네. 중국이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얼마나 되죠? 많이 늘었죠. 2000년에 중국이 우리 수출에 차지하는 비율이 11%였는데요. 예. 작년에 26%, 올해는 조금 줄어가지고 25%까지 떨어졌습니다만은 네, 세계 수출국이죠. 이 기간 동안에 미국이 22%, 11% 절반으로 줄어들었거든요. 네. 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계속 무역수지 흑자를 내고 있는데 중국 한 나라에서 내는 흑자가 전체 흑자보다 훨씬 큽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가지고 작년에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 흑자가 441억 달러였었는데요. 네. 중국하고 무역수지 흑자가 628억 달러였습니다. 네. 이게 올해도 지금 그런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엄청 남겨먹고 다른 데에서 적자 본 거를 좀 상쇄를 하는군요. 예, 우리나라 무역 구조 보면은 중국
미국에서 돈 벌어가지고 일본에서 뭐 소재를 많이 수입하고 네. 또 원유 수입하는 데 다 쓰고 있죠. 그렇군요. 근데 우리 기업들 그동안 중국으로 수출하면은 거의 달러로 받았잖아요. 예. 이렇게 직거래 시장도 뚫리고 그러면은 위안화로 직접 받는 시대가 오기도 오겠네요. 예, 뭐 빠른 시간에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중국 정부가 그동안 제조 및 무역 강국을 내쳤거든요. 근데 작년에 보니까 중국의 수출입 규모가 4조 1,600억 달러로 미국을 앞섰었어요. 네. 이제 중국 사람들이 추구한 거는 이미 제조 무역 강국은 어느 정도 달성했으니까 금융 강국, 위안화를 국제화시키겠다.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달러처럼 기축통화로 만들겠다. 이런 전략을 쓰고 있고요. 최근에 그 후황통에서 나타난 것처럼 자본시장도 전진적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은 글로벌 무역 거래에서도 위안화 비중이 거의 9% 정도로 달러 다음으로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엔이나 유로보다도 위안화 거래가 더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작년 보면은 무역 거래에서 유로가 3.9%, 엔이 1.4%였는데요. 네. 위안화는 8.7%로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군요. 아직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더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달러의 절대적인 위치까지는 아직 못 가겠지만은 빠르게 정말 증가를 하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수출해서 번 돈을 위안화로 받게 되면은 이걸 그러면은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는 건가요? 예, 저는 우선 몇 년 이내에 우리가 달러보다도 위안을 더 많이 보겠는 이런 시대가 도래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예, 우선 우리 기업들이 위안화로 수출해서 받으면 그걸 원화로 환전해야 되죠. 예. 예, 그리고 또 수입해야 되니까 달러 시장에 가가지고 달러로 다시 사는 이런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우리가 대중 무역 수지를 엄청나게 흑자를 내고 있으니까 위안화가 그럼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위안화가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의 수출 경쟁력이 전반적으로는 좀 악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럴 수가 있는데요. 저는 한국은행이 그걸 막기 위해서 좀 위안화를 많이 매입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역수지 중국하고 흑자에서 한 600억 달러 흑자 내고 있는데요. 네. 그 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공급은 많은데 수요는 줄어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누가 살 사람이 없을 테니까 아마 원화 가치가 위안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오를 텐데 한국은행이 위안화를 많이 매입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 물가가 굉장히 안정적이거든요. 어제 소비자 물가 1%대로 나왔습니다만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국은행이 위안화 사가지고 원화를 풀어주면은 시중에 돈이 풀고 아마 디플레이션 예방하는 데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저는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국에서 상품을 수출하고도 돈을 버는데 그 번 돈으로 이제 중국 금융 상품에 투자해야지고 돈을 벌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이 위안화를 매입한다는 것은 어느 시장에서 어떤 형태의 그 상품을 매입을 하게 되는 걸 말씀하시나요? 직거래 시장에서 직접 매입할 수가 있는 거죠. 직거래 시장에서요? 예. 지금 직거래 시장이 생겼으니까요. 네.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위안화를 좀 받을 테니까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예. 위안화를 누가 사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래 시장에 내놓고 한국은행이 사고. 예, 그러면 한국은행이 위안화 거래 시장도 활성화시킬 수 있고 나중에 위안화 허브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를 위안화 허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는 그러면은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예,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오늘 여러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위안화 예금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온다. 네. 중국 위안화 가치가 앞으로 중국 금리 인하니까 떨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저는 장기적으로 위안화는 오르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위안화 가치가. 네. 그래서 원화 예금보다는 위안화 예금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다고 보이기 때문에 위안화 예금이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후황토로 우리가 홍콩 가가지고 중국 주식을 우리나라 증권사를 통해 가지고 직접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올해 우리나라 주가는 세계에서 떨어진 나라가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 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최근 보니까 중국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런 식으로 중국 주식을 살 수가 있는 거고요. 또 그 중국 관련 ETF가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보면 많이 상장돼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코덱스 차이나나 킨덱스 이런 거 상품들이 지금 상장이 돼가지고요. 14,000원,
16,000원 이 정도 되면 한 주씩 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 간접적으로도 이제 중국 주식을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중국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도 좀 신경을 쓰고 한국은행도 위안화 매입을 통해서 뭔가 좀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든든한 우리 집 경제주치, 생생주치. 네, 경제주치 오늘은 노무상담입니다. 노무법인 참터의 유성규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다 얘기 못했던 건데 지금 뜨거운 이슈예요. 비정규직 보호 법안, 보호제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봐야지 될 것 같은데 사실 비정규직하고 기간제하고 좀 많이 헷갈리기는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정규직 노동자가 어떤 건지 정의를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러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는 좀 넓은 개념이죠. 네. 이제 기간제 노동자는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유형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를 좀 정의를 하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용자한테 직접 고용되어 있지 않은 파견 노동자나 네. 아니면 이제 기간을 정해서 고용이 돼서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기간제 노동자, 네. 또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단시간 노동자, 아니면 뭐 용역업체에 소속돼서 네. 일하는 그런 노동자들이나 특수고용 노동자. 예.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죠. 좀 고용 상태가 좀 불안정한. 네. 그런 노동자들을 이제 폭넓게 이르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법상으로 보호하는 내용은 있나요? 예, 있습니다. 현행 법률이 그래도 일정 정도 보호하고 있는 비정규직 유형은요. 네. 이제 기간제 노동자, 예. 단시간 노동자, 파견 노동자고요. 이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네.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예. 이런 법률들이 있습니다. 이 파견 근로자 같은 경우에요. 이게 간접 고용의 형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네. 자기가 원래 고용되어 있는 그 사장님 업체. 밑에서 예.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파견 업체에 고용이 돼 있고요. 네. 일은 이 사람들을 사용하는 사용사업체에 가서 네.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예. 고용한 사람하고 자기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하고 다른 예. 그런 노동자들이죠. 그러니까 파견 근로자 보호에 대한 법률이 있기는 있군요. 예. 네.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법상 보호제도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 주세요. 예.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정규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네. 그러니까 기간제 노동자, 파견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가 정규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데 어떤 차별적 처우가 있다면 이제 그것은 이제 불법이 되는 거죠. 네. 예, 그게 현행 법률로 이제 금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차별적 처우를 당했다 이러면 그 차별적 처우를 당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이 노동위원회라는 기관은 제가 이제 나올 때마다 소개를 예. 드리는데 이런 부당해고라든가 차별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이제 심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리고 그 시정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예.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입니다. 기간제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이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것과 관련돼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간제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년까지 사용을 할 수가 네. 있고요. 만약에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게 되면 이제 그 근로계약은 기간에 정함이 없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년까지 가는 거죠. 네. 그런 근로계약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고요. 예, 물론 뭐 예외적인 경우는 있지만 어쨌거나 이 예외 사유에 해당이 안 되면 2년 이상 초과되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이제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네. 예. 또 파견 노동자를 2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직접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것도 정해져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이 파견 노동자는 자기를 고용한 파견 사업주 밑에서 일을 하지 않고 네. 사용 사업주 밑에 가서 일을 한다고 예.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용사업주가 계속 이 노동자를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하게 되면 네. 그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네. 예. 근데 지금 비정규직 보호가 이제 2년짜리로 되다 보니까 2년을 못 채우고 또 돌려막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원래 이 법에는 그런 맹점들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2년이 되기 전에 이제 노동자를 이제 바꾸는 거죠. 계속 바꿔서 쓰는 사실 잘못된 이제 좀 사회적인 관행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막을 수 있는 좀 제도적 장치가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또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는 얘기도 흘러나오던데. 그런데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어쨌거나 그 기간 단위로 그런 문제점이 동일하게 반복이 될 테니까. 그래서 사실 예전부터 노동계에서 계속 줄기차게 요구했던 게 그런 식으로 이제 응급 조치를 하지 말고 좀 아예 사유 제한. 그래서 이제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해야만 하는 사유가 있는 곳에는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이제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을 제한하는 방식. 이게 좀 더 합리적인 것 아닌가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간이 아니라 채용 사유로. 그렇죠. 고용을 하자라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청취자 노무상담도 관련된 그 상담이 들어왔어요. 7345님인데 우리 회사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도 동일한데 근데 회사가 경영 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정규직에만 지급을 하고 비정규직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데 이거는 부당한 차별 아닌가요?라고 하셨어요. 예, 이것도 부당한 차별입니다. 아, 맞군요. 예, 현행 그 기간제법에 따르면 그 차별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연봉 거기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뭐 상여금, 성과금 그리고 그밖에 근로조건이나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까지 차별이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는 이거 임금 아닌데 요건 임금과는 좀 다른 성격의 것인데 이렇게 이제 주장하면서 차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다 금지가 됩니다. 차별이. 그러면은 노동위원회 찾아가면 되나요? 그렇죠. 이 경우에 이제 그 차별적 처우를 당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를 찾아가시면 되고요. 이때 이제 한 가지 좀 참고 사항을 알려드리면 월 평균 임금이 200만 원 미만인 노동자는요. 공인노무사의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위원회에 대리인 선임을 신청을 하면 노동위원회가 그 노동자의 소득을 확인하고 그 요건에 해당된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공인노무사가 이제 이 노동자가 차별적 처우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받고 또 그에 따르는 보상 등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죠. 200만 원이 넘어가면은 그러면은 자기 부담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군요. 9346님, 저는 공장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간을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일이 많아져서 하루에 5시간씩 추가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장님에게 추가로 근무한 1시간에 대해서 50% 임금을 더 달라고 했더니 법정 근로시간 8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50%를 더 안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안 주시는 모양이에요. 매우 이 말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맞는 건가요? 라고 하셨어요. 예전에는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9월 이전에는 이제 8시간 안에서 우리나라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잖아요. 8시간 안에서 근무를 시키는 경우에는 단시간 노동자한테 초과 근로수당을 주지 않아도 됐어요. 근데 이제 법이 9월에 바뀌었습니다. 개정되면서 이제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에는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 이내라 할지라도 사용자와 이제 약속한 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하거든요. 그 시간을 넘어가게 되면 150% 통상임금의 150%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니까 50%의 추가 임금을 받는 게 맞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법이 개정됐으니까 사장님한테 50%를 더 달라고 요구를 하시는 게 맞겠죠. 안 주면은 노동자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뭐 고용노동부에 이제 진정서를 제기를 하시면 제출을 하시면 아마 근로감독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에게 설명해주고 시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465님, 저 5개월씩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일했는데 지금까지 총 5번 계약을 체결해서 25개월을 일했는데 회사가 더 이상 계약을 안 하겠다라고 해서 그만두라고 하는데 이러면 부당해고 아닙니까? 라고 하셨어요. 앞서서 제가 그 기간제 노동자를 2년 이상 2년을 초과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노동자의 근로계약은 기간에 정함이 없는 곳으로 전환된다라고 자동으로 말씀드렸죠.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계약 기간 끝났으니까 당신을 더 이상 사용 못 하겠소. 이렇게 사용자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만 이제 이 노동자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제 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요. 네. 월평균 임금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공인노무사에 이제 물어법률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의 절차들은요, 지방노동위원회나 이런 데서 해주게 되는 거니까 뭐 그냥 유연하게 흘러가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위원회에 이제 차별시정 신청이나 구제 신청을 제기를 하면 이제 노동위원회가 이 사건을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문이라고 해서 이제 양당사자가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이제 자기의 주장을 펼치고 또 방어하고 이런 청취 과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를 청취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차별적 처우라든가 부당해고라고 판단이 들면 이 부분을 이제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원제 복직시키고 임금 줘라. 이렇게 명령이 내려갈 거고 이제 차별시정 신청의 경우에는 뭐 차별적 행위를 중지하라거나 아니면 근로조건을 개선하라거나 아니면 이제 적절한 배상 이런 것까지도 이제 명령이 되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차별적 처우를 사용자가 했다 이게 인정이 되면 배상이 된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러한 차별적 처우가 명백한 고의에 의한 것이라거나 아니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면 그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까지 최대 3배까지 배상을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노무법인 참터의 유성규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 만나보셨어요? 고객 불만 건수 제로의 자부심, 고객을 위한 한결같은 성실함, 고객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문성, 바로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입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가 고객님과 함께합니다. 생명보험협회. 김윤경의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생생경제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다시 듣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인터뷰 내용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전문으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생생경제 SNS 있는데요.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 페이스북 페이지는 YTN 라디오 이코노미입니다. 방송된 내용도 있고 뒷얘기 또 이 방송 현장 사진도 있으니까요. SNS에서 친구 맺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